이번 시간은 명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명나라가 건국한 사실까지는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명나라 이전에 중국을 지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 원나라고. 이 원나라가 쿠빌라이 칸한테 이제 원이라는 칭호를 나라의 국호 이름을 정하고 이제 중국 전체와 그 이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지만은 그 쿠빌라이 칸이 죽은 다음에 황제 자리에 계승을 놓고 분열이 벌어지고 또 그 즈음에 경제적인 위기, 즉 황실이 너무나 사치하면서 또 이러한 사치 문제를 사치로 인해서 국고가 고갈되었고 이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초라는 지폐를 남발했다고 그랬어요. 그에 따라 당연히 물가가 오를 테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가장 원나라로부터 탄압받고 착취수탈 당한 곳이 남송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남송 지역, 옛 남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로 강남 지방, 그러니까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의 농민들이 가장 착취수탈 당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때 이 반란군들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마에 빨간 띠를 둘렀어요. 홍건적. 두건이라고 해서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의 색깔이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두건을 쓴 도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름 붙였는데 이들이 주로 또 불교의 한 일파인 백년교를 믿었기 때문에 백년교도라고도 해요. 백년교도. 어쨌든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 속에 이 홍건적에 의해서 결국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나가게 되지. 그럴 때 이거를 이끌었던 주원장이 난징의 명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현재 1368년. 그래서 중국 전체를 지배한 왕조 중에 처음 건국된 곳이 강남 지방의 경우가 유일한 거야, 이게. 한번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봐. 중국 전체를 지배한 나라? 진, 한, 또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이었으면 진, 그 다음에 수, 당, 송, 원, 모두 처음에 그 나라가 건국된 곳은 다 화북지방이에요. 황하유역. 유일하게 명나라만 양쯔강유역, 강남지방에서 건국이 됐어요. 왜 여기서 건국이 되느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나라에 대한 저항 세력이 그 일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홍무제는 이때 이제 주원장을 이제 홍무제라고 하는데 이 홍무제는 한족 왕조의 부활을 주창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 몽골족이 지배했잖아요. 몽골족. 그래서 이제 몽골이라는 오랑캐를 내쫓고 그 이전에 다시 송나라 때로 돌아가자는 취지예요. 한족 왕조를 부활해서 한족 문화를 크게 부흥시키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취한 게 뭐냐? 호복 변발 금지. 호복은 뭘까? 오랑캐 옷.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몽골을 비롯한 뭐 여러 생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오랑캐고 그들이 입던 옷이 호복이에요. 그 호복을 금지해요. 전통적인 이제 중국 옷을 입고 변발. 몽골 사람들 헤어스타일 알지? 이렇게 배 밀어버리고 뒤에 머리 따는 거. 이런 오랑캐의 헤어스타일도 다 금지.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했어요.
원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시행이 되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 왜? 원나라 때는 몽골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최고 지배층은 몽골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상봉이 있었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과거제를 통해서 일부 한족들을 등용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워낙 소수고 또 중국 그 당시 전체 인구에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하긴 했지만은 그런 전통, 수당 송때의 과거제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다시 송나라 때의 과거제를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교라는 것을 반포하게 돼. 유교. 6가지의 어떤 깨우침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유교, 즉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도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은 여기 나오지. 여기. 유교. 너무나 뭐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인 얘기지.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라. 자식을 잘 가르쳐라. 각자의 본분에 만족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요 6가지의 어떤 규율, 규칙 뭐 이런 것을 반포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향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걸 시행해요. 이갑제. 다시. 이갑제도 요 교과서에 설명이 있는데, 보자. 홍무제는 110호를 일기라는 마을 단위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그 110호 중에 부유한 10가구가 이장호, 나머지 100가구가 갑수호고, 그 100개를 다시 10개의 갑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매년 이장호 한 가구와 각 갑수호 하나가 세금을 징수, 치안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직접 담당하고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이장과 갑수를 수행을 해요.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죠.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이장의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이장이 10가구를 담당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왜 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향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만들어내요. 어린도책과 부역황책. 쉽게 해서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을 어린도책이라고 하고 호적을 부역황책이라고 했어. 이름이 왜 이런 게 붙었냐면은 어리는 뭐냐면 물고기 비늘이에요. 일자가 어린. 즉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토지 대장을 보면은 땅 모양이 이렇게 경계가 됐을 거 아니야? 땅 모양이. 이 땅 모양이, 경계한 이 땅 모양이 물고기 비늘 모양이다 해서 어린 물고기 비늘 모양의 그림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어느 지역의 땅 모양, 그러면서 땅 모양 나왔을 때 요 모양이 물고기 비늘 모양이기 때문에 어린 도체 이름을 붙였고, 부역 황책은 책 색깔이 누르황, 누런 책이야. 그래서 호적을 부역 황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 너무나 뻔하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토지를 갖고 사는지를 파악해야만 그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수와 땅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조세와, 여기라는 건 이제 부역이야, 부역, 요역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황제권 강화에 엄청난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황제의 권한이 가장 강했던 왕조는 명나라가 돼요. 이때 뭘 했느냐?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해. 즉 한마디로 재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쉽게 해서 황제가 있고 삼성과 그 밑에 6부가 있었던 거예요. 황제가 최고 지배자고 그 밑에 중서성, 문화성, 상수성 네 개의 성, 삼성이 있고, 이 삼성의 우두머리들이 일종의 재상이에요, 재상.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수상급 또는 뭐 총리급. 그리고 이 육부의 우두머리들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장관인 거죠. 그런데 이건 없애버려요. 여기에 중서성과 재상은 없애버렸어.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명나라 황제는 넘버 2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넘버 2가 혹시 황제를 공격하거나 내지는 뭐 제거하고 황제가 될까봐 두려워서 넘버 2를 없애버리고 이 육부를 직접 황제 직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가 약간 비슷한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언제? 조선 때. 조선시대 초에 태종과 세조 때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시행한 적이 있어. 이게 명나라에서 배워온 거예요. 즉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고 중간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의정부 이런 재상급이 있었고, 그 밑에 육조가 있었는데 태종과 세조 때는 이 영의정, 의정, 좌의정, 의정부를 두긴 했지만은 육부의 육조의 장관들이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이때 태종이나 세조가 최대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요 명나라 때 시행됐던 요 육부의 황제 직속 제도를 바로 배워왔던 것이지. 그래서 최대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영락제인데, 뭐 바로 다음은 아니야. 물론 이제 이 영락제가 홍무제의 아들이긴 한데, 꼭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세종이 죽고 문종이 왕이 올랐으나 일찍 죽고 어린 아들이 왕이 올랐어. 그게 단종이야. 그랬을 때 단종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문종의 바로 밑에 동생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치고 왕이 되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이때 벌어졌어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즉 우리나라에 있는 일종의 세조와 같이 조카를 제거하고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영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아까 수도가 어디였지? 난징. 왜? 지금 자기가 일종의 기존의 황제와 황제 추종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난징이 불안한 거예요. 자, 기존의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 베이징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수천 킬로를 옮겨버린 것이.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자금성을 새롭게 지었던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재상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각 대학사라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어떤 황제의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명나라 북쪽에 있던 몽골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내쫓고 또 중국 남부를 괴롭히던 외구 세력들, 이 외구라는 것은 고려말 조선 초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외구와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명칭이 같은 거야. 그 외구들이 한반도 일대에도 괴롭혔던 것이고 중국 해안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외구를 대대적으로 토벌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트남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베트남이 이때 잠깐 명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정화라는 환관을 등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 대외적인 대규모 항해를 명해서 조공체제 확대를 꾀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국력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부터 이제 조공을 더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죠. 명나라, 조선 우리 한반도가 있고 만주 또 지금은 여기가 연해주에서 러시아 땅이지 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몽골 일부부터 해서 베트남 일부까지 이 명나라인데 이때 정화에게 명을 해서 대대적인 남의 원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대항해를 시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 1405년부터 7차례 대항해를 실시하면서 명의 국력을 주변에 과시하고 명을 중심으로 한 착봉, 조공 관계를 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정화가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 지금의 베트남, 태국, 물라카노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남부 인도, 유명 호르무즈 해협, 여기 지금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대, 여기 소말리아지, 모가디슈, 여기 동부 아프리카까지. 엄청나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항해를 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명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와요. 근데 이때 이 정화의 항해가 엄청나요. 대략 한 3만여 명이 이제 항해에 나서는데 이때 배가 수백 척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배의 크기는 그 당시로서는 중국만이, 명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배의 크기. 왜? 가장 큰 배의 길이가 137m예요. 이 명나라, 이 지금 14세기 초반이잖아. 15세기 초반. 그런데 지금 항해가 1405년인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청구한 게 1492년이에요. 이때 콜럼버스가 3척의 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 콜럼버스 배 3척 중에 작은 배는 10m 겨우 넘어. 길이가 10m 좀 넘는다는 소리 뭐냐면은 우리 교실 앞뒤 길이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최소 2개 길이보다 교실 뒤에 앞뒤로 교실 2개 튼 거보다 배 길이가 짧아. 작은 거는. 큰 거는 20여 미터. 한 교실 3개 튼 거 정도. 그런데 이때 정화의 배는 130m가 넘어. 그럼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 학교 건물의 길이가 약 11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건물 길이보다 더 긴, 더 큰 배를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 척의 배가 나갈 때 어떤 배는 식수선이에요. 뭐 유조선과 마찬가지. 유조선이 뭐야? 배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것이지. 이때 어떤 배는 식수만 꽉 채우고 사람 몇 명 안 타고. 그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의 원정단을 이끌고 이 동아프리카까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일부 어떤 학자는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도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화가 이렇게 한동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동아프리카까지 아주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아프리카까지 갔다가 가져온 동물이 있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본 동물이야. 아,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하다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상상의 동물이 있어. 기린이야. 기린이라는 동물은 원래 이름이 한자의 기린. 우리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 아, 뭐가지가 길어서 이름이 기린 아닌가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용, 봉황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찍이 중국의 그 옛날부터 있었던 상상의 동물로서 어떤 상서로운 동물로 기린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모가지가 그 긴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아, 이걸 이름 뭐를 붙이지? 근데 이 동물이 너무 점잖고 순해. 그래서 그 옛날부터 중국 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라는 그 기린이라는 이름의 기린이라고 거기에 이름 붙인 거예요. 또 뭐 얼룩말도 뭐 가져오고 어쨌든 그래서 중국에서는 못 보던 그런 새로운 동물까지 갖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명나라 국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체제를 확대해 나가서 조공과 책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조선과 명나라도 책봉 조공 관계지. 즉 조선의 왕을 일종의 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봉이야. 근데 이제 인명은 아니지.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조선 왕으로 책봉하는 거예요. 또 이제 조선에서 왕위가 바뀌어.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태종이 왕이 됐다. 그럼 우리 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래.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 이 소리가 바로 책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봉을 받았으면은 조공을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명나라가 일시적으로 동남아시아, 뭐 인도, 또 아라비아, 저 동부 아프리카까지 확대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영락제가 죽은 다음부터 급속도로 쇠퇴하게 돼. 그러면서 여기 북로남해가 있지. 북쪽에서 오랑캐, 남쪽에서 왜구.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다시 몽골이 다시 힘을 키워서 남아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남쪽에서는 다시 왜구가 침입을 하면서 명나라는 그 외침에 시달리고 또 그들과 싸우느냐고 국가 재정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환관들이 또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환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내시야. 그런데 우리나라 내시와 중국의 환관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권력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내시들은 권력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뭐 정일품, 뭐 종일품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올라가도 무슨 이렇게 영의정급, 그러니까는 뭐 총리급이라든지 장관급, 차관급까지 못 올라가. 그런데 중국은 원천적으로 이 환관도 최고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 이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가운데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갑제가 무너져 버리고 그 샹촌에 대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돼. 그러면서 지방의 권력자들이 성장을 해서 걔네들이 그 지방에서 막 권력을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뭐냐? 국가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황제의 권력이 지방촌에까지 잘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이때 이제 장거정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일조 편법이라는 조세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했으나 국력이 전막 회복이 못 되는 가운데 임진왜란을 일어나게 됐어요.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명나라 건국된 게 1368년,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인데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지. 이때 한마디로 참전.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줘. 왜? 명분상으로 안 도와줄 수가 없지. 왜? 조공책봉관계. 책봉 조공관계라는 소리 뭐냐면은 중국은 명나라는 왕, 우리는 신하. 또 명나라는 부모, 우리는 자식. 이런 관계였어.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신하이자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쳐 올라오는데 조선이 너무나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쉽게 무너져.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 또 겁이 난 거야. 순식간에 조선이 일본이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 일본이 만주벌판을 장악하고 베이징을 올까봐. 그래서 도와준 거야. 근데 사실 명나라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 두 가지 때문에 도와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 쫓겨났지. 그리고 났는데 또 명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만주에서 누가 성장을 했어? 여진족이. 그 전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뭐였지? 금나라. 금나라가 몽골한테 망한 다음에 여진족은 내내 만주 일대에서 부족별로 흩어져 살았어. 그러다가 이 명나라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17세기 들어오면서 16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급성장을 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결국 이때 여진족이 정식으로 나라를 세워. 그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했어. 옛날에 금이 있었지. 언제? 1115년에 있었지. 1115년. 그러다가 얘가 1, 2, 3, 4에 이제 몽골에 망했는데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제 만주일 때에서 부족단에 흩어져 살다가 정식으로 이때 나라를 세우면서 이때 나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중국 역사를 보면은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 거에다가 대개 뭘 붙여? 후자를 붙여. 후금이라고 후금.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이 후금과 싸우느냐고 또 국가 재정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럼 옛날에는 너무 무식하시죠.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 무조건 세금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 그 농민들의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반란이 피고. 그런 와중에 사실 이 후금은 1636년에 나라 이름을 대청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청나라. 그래서 명나라는 청나라와 싸우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혹한 세금 징수를 하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결국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 의해서 1644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농민 반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은 진한 수당 뭐 한마디로 송나라만 외부 침략으로 망했던 것이고 그 외에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 농민 반란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도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베이징이 함락되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목매달아 자살을 하면서 명나라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청나라가 내려와서 명나라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명나라의 성립과 명나라의 변천과 멸망에 대해서 살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이것으로 이상.